자, 이 시간에는 우리 240페이지에서 종합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소득세 이론이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무슨 아파트 관리비를 냈다든가 세금을 납부했다든가 학교 수업료를 납부했다든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든가 또는 전화요금,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냈다든가 이런 것들, 자동차를 구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함되는 거 1번 소득세법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네,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안 해주죠. 전기료, 이거 공공요금이죠? 안 해주죠? 이건 해줍니다. 학원수강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을 해서 소득공제에 포함이 된다. 다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이건 안 되죠? 상품권 구입한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우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서 공부했었죠. 자, 세액공제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험료 공제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한도 없이, 네, 보험료 공제에서 장애인은 일반 보험료하고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 100만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 100만원 이렇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 없지 않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보고 갈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공제받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신청을 안 하면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받으면 된다. 그랬죠? 근로소득은 그렇고,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얼마였죠? 7만원인가요? 8만원인가요? 다음에 3번.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한하여 공제한다. 그렇죠. 의료비 지출, 최저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라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4번. 직계, 존속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교육비에서 제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직계 존속의 교육비였습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이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3번도 1번이 답인가요? 예. 공제 대상 아니죠? 보장성 보험만 해당이 돼요. 보장성 보험만. 그러면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기본공제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예, 장애인은 소득만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네, 안경과 콘택트 렌즈 1인당 연 5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예. 공제 대상 금액이다 이거죠. 공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 예, 여기에 15%. 다음에 4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예. 본인은 대학원도 되고 자녀는 대학원은 안 된다. 그랬죠.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 세액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세액 계산. 자, 1번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산출 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렇죠.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이하는 55%, 얼마 이상은 30% 이렇게 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하죠. 다음 2번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정당 등의 본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만 적용된다. 네, 정치자금 세액공제는요 본인 것만 해줘요. 정치자금은 본인이 기부한 것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은 그렇고 다른 기부금은 부양가족이 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다음에 3번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가 종합소득세 산출할 때 세액공제 해준다고 그랬죠? 예. 사업소득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사업소득만 적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에 납부한 세액공제는 납부한 것이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아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4번은 맞았나 볼까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 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재해 손실 세액공제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재해 손실 세액공제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요. 개인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 손실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된다. 4번 맞습니다. 우리가 세액공제 부분에서 재해 손실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는데 세액공제 끝부분에 있었어요. 이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자,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 뭔가 볼까요?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왜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있죠?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로 기장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했다면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연히 간편장부 기장해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간편장부도 기장 안 했다, 뭐 세액공제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2번. 5번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세액공제에 해당이 될까요? 종합소득 금액에 배당 가산액이 포함된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 배당 가산액이 포함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액공제 적용받습니다. 또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재해손실 세액공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니다. 배당 세액공제가 있어요. 여기 3번에는요. 무슨 세액공제냐면은 배당 세액공제가 있어요. 배당 세액공제. 우리 배당 소득이 있으면 배당 세액공제 해당이 있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중 종합소득 공제의 추가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자, 우리 소득공제, 인적공제 중에 추가공제 대상이 4가지 유형이 있죠.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200만원, 그리고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 1명당 100만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면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녀자 50만원이죠? 부녀자 공제 해당이 되죠? 다음에 4번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 추가공제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중에 4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경로우대 70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그 다음에 하나는 부녀자 공제, 소득자가 부녀자인 경우,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 거니까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면은 근로소득자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신용카드 아까 받을 수 있는 거 학원비 이런 거죠. 자, 1번 수도요금 못 받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납부한 거 못 받습니다. 병원비 됩니다. 병원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대학교 입학금, 이런 입학금 같은 거, 고등학교 수업료 같은 거, 이런 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안 시켜준다고 그랬죠? 병원비 세액공제도 해주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해줘요.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거, 그 번호 1번부터 11번까지가 쫙 있었어요. 거기 병원비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해줍니다. 자, 다음에 8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인적공제 여러분 우리 공부 잘했죠? 자, 3개가 틀리고 하나가 맞은 것 같아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직계 비속이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왜요? 될 수 있죠. 20세까지는 20세 이하니까 20세가 오래됐으면 당연히 되죠. 아직 21세가 아니니까. 다음 2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추가공제 대상자는요, 아까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인데 그 사람들은 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공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아, 이거 된다고 그랬죠? 예. 소득자의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까지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하다. 3번이 맞았네요. 4번은요. 거주자 갑의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만 150만 원이 있는 경우 갑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배우자가 소득을 해보니까 소득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됐든 종합소득 금액이 됐든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15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소득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뿐이네요. 원이 한계입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소득공제 이 얘기예요.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네. 보험료 공제 있죠? 네. 맞았습니다. 다음 2번.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게 형제자매는 제외된다고 우리 공부했죠? 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네, 우리사주 출연금 근로소득 공제 된다고 그랬죠? 400만원까지. 네, 3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4번 주택자금 공제에는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는요 모두 근로자이어야 됩니다.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어떤 거는 무주택이어야 되고 어떤 거는 1주택자도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근로자만 적용돼요.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이 4번이죠. 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10번.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어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세액공제 1번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의료비는 해준다고 그랬죠.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으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대학교 24살짜리 대학교 자녀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나이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보험료는 안 됩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을 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 23세 또는 24세 대학생 자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같은 부양가족이죠.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학생의 의료비 세액공제 사용액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대학생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냈다. 안 돼요. 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보험료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다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쪽을 보면. 그렇게 정리한 표가 나중에 실무할 때 어떤 표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거 표를 꼭 기억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한 명당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맞죠? 네.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연간 사업소득액이 1억 원인 부친이 50세,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이나 있어요. 그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맞죠? 아까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그러면 이 부친이 지금 부양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나이도 조건이 안 되고 소득 요건도 안 돼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돼요. 그러나 의료비는 사용금액에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 금액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의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다. 이거 틀렸네요. 자, 정치자금 기부금은요, 본인 것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거는 안 되죠.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본인이 했다면 110분의 100에 대한 세액공제 거의 전액을 다 해줍니다. 그러나 본인 거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군요.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이론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런 이론 문제는 굉장히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자료 입력할 때 지금 여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걸 입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실무할 때 다시 한번 많은 그 반복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 관련 문제는 다 풀었고요. 뒤로 쭉 가보면은 앞으로 다시 가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제 원가 계산과 그 비영리 회계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풀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9페이지까지 했죠. 자, 제4장에 있는 내용은 뒤에 문제풀이 문제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시험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소득세 신고 144페이지. 자, 우리가 시험의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절차를 여기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출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일부 있으니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열거주의. 열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원천별로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또 하고 있어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종합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합과세를 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세목이 6가지죠. 이배사 근연기라고 하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죠.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해서 6%부터 42%까지 있는 거 우리 확인했었죠. 또한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5월 달에. 그래야 소득세의 의무,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인 소득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주 1에 보면 우리가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 앞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고 있어서 이건 소득세이지만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니라 분류과세되는 소득이라고 그랬죠. 합산하지 않는다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해서 이 두 가지를 분류과세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퇴직과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분류과세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사업소득 세무조정. 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우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식별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은 회계상 당기순이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해요. 회사에서 장부에 의해서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출발해서 거기에서 세무조정을 거쳐가지고 또 당기순이익이라고 안 하고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걸 산출을 합니다. 그 절차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를 세법에 따라서 확인하고 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또 중소기업에 관련된 세법을 적용해야 되고, 일반 기업과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달라요.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일반 기업의 접대비는 연간 1200만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접대비의 그 손익계산서의 접대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800만 원은 어떻게 해요? 비용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800만 원 증가해 버리겠죠. 비용에서 빼버리니까. 이런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면 접대비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간 3600만 원. 중소기업 우대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중소기업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세무조정하는 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이 사업소득 금액이 뭐예요? 바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으로 봐야 되느냐, 비용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를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 그 조정에서 나온 조정된 당기순이익을 가리켜서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무조정이, 소득세 세무조정이 끝나면 이제 여러 가지 소득 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세년도에 발생한 필요경비 중 당해년도에 공제할 수 없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후 소득 처분을 해야 돼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게 뭐냐?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했는데 이걸 비용으로 인정 안 하면 그건 이제 누군가의 소득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 2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일반 기업인데. 그럼 800만 원. 회사의 비용 아니면 이 800만 원은 누구? 대표이사의 급여를 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대표이사의 급여. 그러면 그 소득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여나 상여로 보면은 대표이사에 대해서 소득세 징수해야죠. 근로소득.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 처분에 따라서 유무, 인출, 상여, 기타 이런 식의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세무조정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단원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세무조정의 소득 처분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사업소득의 범위. 네, 이건 우리가 그 사업소득의 범위는 앞에서 사업소득의 범위를 쭉 열거한 것들을 정리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농업 사업소득의 범위를 더 좀 다른 각도에서 정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업종에 따라, 규모에 따라, 독립성의 기준에 따라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시험 내용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득 금액을 기업회계에서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이와 같이 수익에 더해야 될 것은 더 없는지, 수익에서 빼야 될 건 없는지, 수익에 더하는 것을 총수입 산입이라고 그러고 빼는 것을 총수입 금액 불산입이라고 그래요. 산입과 불산입. 비용도 마찬가지. 경비에 산입해야 될 것이 있고 아까 접대비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잡혀 있으면 불산입. 이렇게 해서 뭐가 조정이 돼요? 수익 금액이 바뀌고 필요 경비가 바뀌니까 수정된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 수정된 당기순이익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명칭한다 이거죠. 소득세법에서는. 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 네, 여기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TAT 2급에서 이 부분에
중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은 3월달에 하는 거죠. 법인세 납부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은 5월달에 하는 거예요. 이건 5월달에. 그죠? 네. 그래서 법인은 법인세법에 대한 세무조정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기준에 따라서 5월달에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총수익금액 산입 및 총수익금액 불산입 항목, 이런 항목들이 있다. 네, 아주 복잡하게 나열을 해놨는데, 네, 실제로 세무조정을 하려면 이런 사항을 다 점검해 봐야 돼요. 네, 필요경비 불산입과 필요경비 산입 내용도 이런 내용을 모두 체크해 봐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험 범위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시고요. 네, 접대비 세무조정하는 한도 조정해서 하는 거 표로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고요. 대손 충당금의 한도 조정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조정하는 거. 그래서 이 세무조정은 소득세 세무조정은 이 자격시험에서 출제되는 등급이 없고 법인세 세무조정은 TAT 1급에 나와요. 법인세 세무조정. 네,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아까 있듯이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죠. 유보가 있고 인출, 상여, 기타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소득세 처분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상여 예를 들었죠. 접대비가 초과됐다 그러면 필요경비 불산입된 그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경우 상여로 처분한다. 그래서 근로자 누구로 하겠어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2절 종합소득세 부속서류 작성하기. 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서류가 이런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이게 제출하는 부속 서류들의 이름이에요.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역시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사업소득자 이와 같은 세무조정 부속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제3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맨 앞에 붙이는 서식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5월달이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사업자,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는 해야 되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결손금이 낮더라도 과세표준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쭉 열거했던 이런 서류들 종합소득 신고 때 제출하는 서류들입니다. 네. 우리 결산서는 이 안에 들어있네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산표.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부속 서류. 이 조정계산서는 세무조정계산서. 시험에서 이건 우리 FAT, TAT 2급에는 이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표, 이 표는 여러분 이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라는 말은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예외라는 것이죠. 종합소득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5월달에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1번부터 9번. 요걸 살펴봅시다. 이건 우리 시험과 관련이 좀 있어요. 자, 첫째, 근로소득만 있는 자 2월달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네, 비고에 보면 연말정산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연말정산을 했거나 퇴직 때 퇴직소득 정산이 된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 즉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 두 번째, 퇴직소득만 있는 자. 네, 퇴직소득의 경우도 연말에 퇴직 시에 퇴직소득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세액 정산을.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도 연금지급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인가요? 거기에서 다 연말정산 해줍니다. 안 해요. 그래서 종합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그래서 보험 모집인, 방문교육 교사 이런 분들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예요. 그래서 1, 2, 3, 4 여기에 해당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즉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뭔가? 이제 두 개가 짬뽕이 돼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자, 아까 1번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2번은 퇴직소득만 있는 자였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 안에 분류과세는 우리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종합과세 세목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소득이 뭐예요? 분류과세죠. 분류과세. 그래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 근로와 퇴직소득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그러면 퇴직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연금소득만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런데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안 한다고 그랬죠. 사적연금은요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합니다. 사적연금 소득도 1200만 원까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요. 그 다음에 7번 퇴직소득 빼고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그러면 결국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과 같은 거다. 그래서 확정신고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5, 6, 7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8번은 뭔가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이자소득 중에서 분리과세만 있고 배당소득도 분리과세에만 해당되고
연금소득도 분리과세에만 해당되고 그런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8번 맞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뭔가요?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소득세 이론 문제에서 이 부분이 자주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확정 신고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세금 납부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소득세는 중간 예납이 있습니다. 중간 예납이 있는데 5월 달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중간 예납이 11월에 있어요. 다음 달이면은 딱 6개월 후에 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11월 달부터 이제 12월 1, 2, 3, 4, 5 딱 6개월 남았죠. 5월 달이. 그래서 소득세 중간 예납은 11월에 이루어지는데 중간 예납은 고지서가 나옵니다. 만약에 저가 지금 사업소득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이천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올 텐데 얼마가 오느냐? 작년에 2019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있어요. 결정세액. 납부세액은 결정세액하고 다르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 빼고 하는 거니까 결정세액의 2분의 1. 그걸 결정해가지고 미리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내죠. 미리 내고 11월에 납부한 세금은 5월에 그 납부세액 계산할 때 결정세액에서 중간 예납한 거 빼고 내는 거예요. 5월 달에. 그게 중간 예납입니다. 예납제도가 있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경정한 세액 이런 건 이제 공제할 세액을 말하는 거죠. 공제할 세액. 수시 부과한세액, 원천 징수한 거,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 이거 공제. 납부할 때 공제세액 하는 거고. 자, 분할 납부제도.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소득세는 분할 납부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분할 납부라는 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죠. 부가가치세는 분할 납부가 없습니다. 전부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소득세는 분할 납부 제도를 주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가 볼까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요거 알아주세요. 1,000만 원 초과하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라고 볼까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죠? 2천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이 1,500이에요. 그러면 분할할 수 있는 게 얼마냐? 5월 달에는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일단. 그리고 5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6월과 7월 사이에 2개월 이내에 5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5월 달에 1,000만 원 내고 7월까지 500만 원 납부하는 거. 이게 2천만 원 이하의 분할 납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인 경우는 절반씩. 만약에 3천만 원이다 납부세액. 그러면 5월 달에 1,5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 1,500만 원은 7월 달까지 납부하면 돼요. 이것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득세 세무조정 및 또 납부에 관한, 이 납부에 관한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밑에 수행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은 거예요. 박상준이라는
내국인이 직장을 다니고도 있고, 즉 근로소득도 있고, 총급여 6천만 원,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신고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사례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참고로 다음 시간에 요거 훑어보고, 이게 끝나면 이제 실무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실무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실무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오늘은 뒤에 이제 시간이 나오면 뒤에 분계 연습을 하고 실무 진행은 다음 주부터 실무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